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를 좀 살펴보니까요. 전반적으로는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9월이 뭐 완연한 가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휴가철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에서도 9월이 조금 힘든 달이구나라는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아직까지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지, 숨겨진 악재들은 없는지 한번 큰 그림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마련해봤습니다. 브리핑 뉴욕 함께 하시죠. 자, 일단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로스톡스 지수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닥스라고 하는 그 독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합권에서 움직였었고요. 영국 지수의 경우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나라별로 그리고 유럽 증시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다 같이 좀 쉬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이례적으로 폭스바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장을 접을 수도 있대요.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죠. 오히려 비용을 좀 잡아먹는 독일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공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어필이 됐습니다.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산오피 아시는 것처럼 제약업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최근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강세 흐름 그대로 뒷받침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어버스 보잉과 앞다퉈서 항공기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죠. 1.37% 하락했는데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에어버스에게도 조금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이번 주에 아마 테스트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증시 넘겨주시면요. 미국 증시 이번 주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지표가 제조업 PMI입니다. ISM 제조업 PMI가 당장 내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냐 둔화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꺾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주말 가면 이제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기 때문에 요즘 흐름들 아시죠? 제조업은 꺾이더라도 서비스업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주고 있는데 그걸 아마 이번 주에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고용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하창원 본부장과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한번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긴장감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은 좀 힘들다 혹은 간밤에 유럽 증시가 조금 변동성, 강보합권 혹은 약보합권 이렇게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라고도 경계감이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M7을 제외하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스닥과 S&P 500은 아직까지 M7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보다는 금리 인하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먹을 게 있는 게 어디냐라는 관점에서 중소형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M7 그 중심에 있었던 엔비디아가 살짝 꺾인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경기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걸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고용이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금리 인하 모멘텀 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금리 인하 모멘텀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한 해답이 조금은 나옵니다. 9월, 10월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M7을 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M7에 대해서 과열이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그 RSI 지수가 40 밑에서 M7을 매수할 때는 거의 필승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M7이 좀 주춤하고 다우가 가고 있을 때 그쪽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그냥 9월, 10월 좀 보내주고 연말 랠리 기대할래. 이렇게 120일 지나고 나서는 뭐 거의 이만큼씩 올라왔다고 하니까 M7이 뭐 이게 항상 반복되진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있겠죠.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조정받을 때 M7을 계속 사모아서 연말에 좀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악재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는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그 유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보통 막 튈 때 악재가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뭐 물론 일단 여기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계속 좀 눌려요. 이렇게 위쪽에서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감이 유가를 누르고 있는 듯한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수요와 공급 둘 다 지금 불안합니다. 첫 번째 수요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죠. 중국은 뭐 언제쯤 살아날까 하다가 이젠 정말 중국을 아예 안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 안 볼 때마다 그래도 뭐 발표된다 그래서 한번 들춰보면 여전히 계속 뭐 중국이 여전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단을 계속 제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자발적인 감산을 계속 해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걸 이제 중단한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력 외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그럼 유가가 지금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감산을 중단하는 거지? 사실 그들도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유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생산만 줄여놓으면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는 뭐 상관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 국가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깨진다고 봤을 때 유가가 상단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계속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의외로 해소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대요.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애국심이 강하고 뭔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좀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두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 트리거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갔었는데 결국에는 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강경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조금 실마리를 좀 찾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감안했을 때 의외로 유가는 크게 시장을 흔들 변수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건 역시나 대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살짝 그 민주당 전당대회의 어떤 상황을 지나치면서 약간은 조금 꺾였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죠. 그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선은 굉장히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해리스가 이겼다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코노미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경제와 물가 잡는 데는 사실 경제인 출신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반응이 여전히 지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조금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들이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이렇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계속 베팅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8월에는 좀 좋았다가 9월, 10월에 대선이 있었던 해 9월, 10월에는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9월, 특히 10월에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 랠리를 좀 달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M7 얘기와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가을에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연말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8월에 좀 미리 맞았어요. 이 부분들이 9월, 10월의 변동성을 좀 좁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선은 항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고 아직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손가락을 가만히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산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산주가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해리스가 이긴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방산주는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대선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15%씩 아웃퍼폼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해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있었다면 이번 주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을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었던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실적 발표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둘이 하는 일이 좀 비슷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향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요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엔비디아 꺾였다고 AI가 끝났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벨 테크놀로지만 따라가 준다면 브로드컴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를 조금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2차 전지 정말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주가상으로 그렇게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8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죠. 뭐 중국 정부 잘 설득했던 부분도 있었죠. 보조금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할인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M7 중에서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가장 임박한 종목은 당연히 애플이지만 테슬라가 연말까지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계속 중국 쪽에서 지금 FSD라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통과시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 발표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줄줄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꺾인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모멘텀 뉴스들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테슬라가 뭐 적합한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연말에 테슬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제가 넷플릭스 한번 꼽아봤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 넘어서면서 최고가 경신 랠리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넷플릭스 대장주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월가에 있는 네로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넷플릭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게임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막 범람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경쟁 막 불타오르고 거기서 최종 승자는 결국
넷플릭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웨드부시에서는 소비심리 둔화 수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본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웨드부시에서 보고 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스포츠 생중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종목들 세 가지 브로드컴과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